중개보수는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의무와 책임이고요. 보정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는 중개보수밖에 없는데 이 중개보수마저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 271페이지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2번 보면 이 판례는 뭐냐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묻고 그냥 달라고 하죠. 판례가 1958년도 지금 우리 판례는 지금 68년도네요 68년도 판례 여기 우리 책에 적어놨는데 68년도 판례에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다 장사꾼이다. 지금 판례는 개업공개사를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에 상환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에서는 개업공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상 상인으로 보고 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 수수료, 소위 MGM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분양대행 수수료나 또는 도배업체 소개시켜 주고 받는 돈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거는 중개보수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만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법에 정해진 보수만 받아야 되고요. 272페이지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양가로 1번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해야 팔아주고 중개보수 달라고 하지 팔아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팔았다고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완성.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는다고요.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법 개정하라고. 즉 집을 10군데 보여줘도 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집 10군데 보여줬으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상당한 실비까지 포함해서 미리 돈을 받고 계약이 나중에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미리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보수만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하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건의했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 군데 내놓잖아요. 여기저기 중개사무소에. 그랬다가 저도 그래서 손님 오면 꼭 물어봐요.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보셨으면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똑같은 거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처음입니다 하면 한 군데만 보여주고 없다고 해요. 한 군데도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이라고 해도 왔으면. 처음 온 사람은 집 보기만 보고 계약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부동산을 딱 한 군데만 가보고 계약 안 한다고요. 죽어도 무조건. 금액이 큰데 딱 한 군데 가보고 바로 계약 안 하죠. 매매면. 처음 왔다고 하면 계약 성사시키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라고 하면 이사 날짜 언제입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돼. 이사 날짜 물어보고 그냥 시세 알아보러 온 사람이 많다고요. 1년 후에 6개월 후에 이사 들어갈 거다 이런 사람은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기름값만 버리는 거라고요. 100m를 가도 차 태워가지고 가야 되더라고 손님. 저는 걸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걸어가려고 하니까 짜증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 태워 다니고 돈 한 푼 못 받는다고. 지금 현재 중개완성이 있어야, 중개완성이란 계약 성사시켜야 돈 받는다고요.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계약 성사 못 시키면 100군데 보여줘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시험에 나왔어요. 100군데 보여주면 1분은 받을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서로 뒤통수 치고 자기 개업공개사들끼리 사기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먼저 계약 성사시켜야 돈을 받으니까. 그게 가장 슬프더라고. 제가 한 9번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는 이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폐업했어요. 이게 돈도 필요 없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이 저를 뒤통수 치고 이런 걸 당할 때마다 내가 이거 해서 돈 벌면 마겠노 싶어서 그냥 폐업했다가 마약이더라고요.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생각이 나는 게 한 건 하면 이게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하고 또 잊을 수 없는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돼가 또 개업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상처 한 번 받으면 또 폐업하고 그렇게 9번이나 했어요. 그 여러분들도 적성에 맞는지 꼭 취직을 한 1년 정도는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예, 자격증 따고 나면. 모든 건 다 자격증 따고 나서 해야 돼요. 일단 자격증을 따고 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자격증 안 따고 미리 뭐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꼭 개업 못해도 이 자격증 땄다는 거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된대요. 배우자가 무시하면 그래 쉽다. 너도 한번 해봐라. 내가 돈 대줄게 해가지고 한 달만 학원 다니게 만들으라고. 그러면 존경해. 그때부터 자격증 따고 나면 무시하다가도. 배우자 간에도 약간 너무 편하면 안 되고 약간 긴장관계가 있어야 돼요. 너무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씩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행복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움을 안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한 명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폭발하면 그냥 이혼해야 되죠. 참고 참다가 폭발하면. 그러니까 자주 싸워야 돼요. 저도 거의 뭐 매일 싸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와 거래계약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직접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손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몰래 계약해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 273 맨 밑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상대방인데, 중개보수는 우리나라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질문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거는 1년만 살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1년만 살고 나가면 또 주인은 새로운 사람한테 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중개보수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아니면 주인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거래 당사자 주인이 내야 됩니다. 주인하고 새로운 세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는 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다 안 살고 나가면 이 세입자 보고 부담하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세입자가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거 못하겠다,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못하겠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알았다. 그럼 남은 1년분 월세 이거 다 까고 내주면 되거든요. 원래는 안 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 1년분 남은 거 다 이거 가지고 내가 중개보수 부담할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중개보수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걸 부담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는 무조건 계약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먼저 나간다고 이 세입자가 주인 걸 부담해야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보수는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면 임차인인 계약 당사자가 내야 되지, 먼저 방 빼고 나간다고 주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부담 안 한다고 하면 월세를 다 빼고 내주면 된다고요. 아니면 1년 후에 받으러 와라. 그 보증금 그때 내줄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계약기간 다 못 채웠으면.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게 좋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은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길게 하는 게 좋겠죠.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맨 위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지금 세법에서 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던데요. 집이 하나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을 매수하고 싶은데 상가 면적이 더 큰 그걸 매수하고 싶은데 이거 1가구 2주택인지 여부. 1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 8%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지금 10% 더 중과세되죠. 2주택이면 3주택이면 20%. 예, 2주택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세법상은 주택의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1가구 1주택으로 상가 부분에 대한 세금도 한 푼도 안 낸다고, 비과세 된다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의 면적이 적어도
주택 부분은 주택입니다. 크든 적든 이제 주택 부분은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된다고요. 조그마한 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면적이 더 좁은 걸 사더라도 지금 1가구 2주택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제 팔아보면 보유세 내보면 충격받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고 지금 인터넷 뉴스에는 계속 나오더라고. 서울도 매도 우위에서 이때까지는. 어쨌든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지켜보면 영원히 올라갈 걸로 믿고 저도 망했거든요. 한 방에 계속 샀다가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다 사 모았다가 그냥 금리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 내 돈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대출이자 내고 이런 걸 감당을 못하니까 경매 넘어가고 하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급하게 팔려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내려가면 팔리지가 않아요. 싸도 더 싸게 살라 하고 아예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자, 276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의 중개보수입니다. 주택하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있는데 주택하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는 0.9%,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자입니다. 이게 주택 외의 경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 주택 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죠? 주택의 경우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시도별로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런 걸 제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면서 각 시도로 보냈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그것만 보고 그냥 손만 들어서 표결 처리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 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0.5%, 0.5%나 천분의 5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전세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아까 이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도 바꾸라고 했어요. 협의라는 거. 협의가 정가제가 아니라 무조건 중개보수는 깎도록만 돼 있어요. 0.9를 초과하는 건 안 되죠. 0.9 밑으로만 협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뢰인이면 무조건 깎아야 되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이면 안 깎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차라리 그 금액별로 요율을 0.4, 0.5, 0.6 이렇게 정해가지고 고정요율로 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깎도록 돼 있다고요.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10억짜리 매매를 했으면 900만 원 줘야 되는데 900만 원 범위 내에서 900만 원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고 그보다 더 밑으로 협의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4, 500만 원 정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하면 거래하기 전에 얼마 받을 거냐 미리 말해야 되지. 확인설명서에 보면은 계약서 써버리면 확인설명서에 그냥 0.9%로 찍혀 나와요. 찍혀 나오고 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 협의 안 했으니까 무조건 0.9% 달라 하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다른 데서는 0.3 받는다 하던데 얼마 받을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럼 그게 안 그러면 거기가 사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깎아줄 수밖에 없죠. 저도 중개업할 때는 의뢰인이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못 주겠다 하면 못 받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싸우면 무조건 의뢰인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 다른 거 가지고 도리 잡는다고 확인 설명 위반으로 민원 넣고 잃어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싸우면 손님하고. 왜냐하면 손님은 모르지만 싸우면 다 묻는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면은 저한테 물으면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물으면 변호사들은 그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무조건 답해요. 소송 한번 해볼 만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교과서 27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뭘 기준을 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흥시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보면은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죠.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동그라미 4번. 27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자 동그라미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됩니다.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0.9 안 받고 나는 0.8만 받겠다 미리 적어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 0.8밖에 못 받겠죠? 주택 외만 그렇습니다. 주택 외만. 외자 빼고 시험에 주택의 경우 이렇게 하면 X죠?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명시하면 되고요. 게시하면 되고, 주택 외의 경우 자기가 실제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 넣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 계산입니다. 280페이지. 중개 보수의 계산.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매매는 매매 대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3번 밑줄.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케이스가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집 팔고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3개월 후에 입주하는데 3개월 전에 팔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7년 만에 팔았거든요.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근데 이게 3개월 후에 팔겠다 이랬다가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팔고 매수인한테 내가 3개월만 더 살자 했기에 월세 달라는 대로 보증금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했는데도 개업공개사가 장난을 쳐가지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매매계약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다시 눌러 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밖에 못 받는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는다. 그럼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못하게 한다고요? 다른 세입자 받으면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입니다.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가 아니고 집 팔고 1년 후에 내가 판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그건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내야 되죠? 동일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건 동일 3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한 번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오직 사례가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은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주고받으면 그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분양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이 판사들이 한 판례가 다 진리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완전히 플러스 프리미엄만 붙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 호평 평내지구에 1,700만 원 그 분양가가 1억 7천이 1억 3천 하다가 몇 달 만에 1억 7천까지 올라. 1억 7천까지 분양받아봤는데 1억 7천이면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요? 10%? 1,700만 원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팔 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명의만 넘겨줬거든요. 이거 들어간 거 다 까먹고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그럼 돈 주고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명의만 넘겨줬어요. 사실 명의만 넘겨준 게 아니고 돈 더 보태줬어요. 1,000만 원 더. 왜? 중도금 이자까지. 나중에 입주할 때 되니까 중도금 그 이자까지 1,000만 원 더 주면 명의 받아가겠다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 손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주고받는 돈이 없으면. 왜냐하면 분양 여러 개 10개를 분양받는데 다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대출은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여러 개 안 되거든요. 그때도 같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2개 안 되더라고요. 그럼 대출이 안 되니까 제가 그 돈을 뭐 10개나 다 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 이제. 예, 팔기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 피해 있다가 호평 평내가 지금 한 1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3억밖에 안 하더라고. 그때 1억 3천에서 1억 7천 했던 게 아직도 3억도 안 해요. 호평 평내지구. 그것도 택지지구잖아요. 지구라는 말은 100만 평이 안 되면 지구고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죠. 이긴 100옷 지구를 안 하고 100옷 신도시 100만 평이 넘나 봐요. 여기 어디 면적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도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결론은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까지 무조건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판사가. 근데 마이너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뭐 마이너스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학교론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30억 벌었다고 자랑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억 벌었으면 다 팔았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못 팔았대. 빨리 팔아라. 그럼 30억 벌었으면 학원 강의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만 물론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학교론이 뭐 한 명만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집이 뭐 지금 뭐 5채인가 몇 개인가 된다던데 나무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법 추진하고 있죠. 나무 이름으로. 지금은 명신탁을 해도 사실상 찾아올 수 있죠. 다시 맡겨도. 이제 법으로 아예 나무 이름으로 하면 완전히 못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나무 이름으로 하기 힘들고. 지금 나무 이름으로 많이 하더라고. 1가구 2주택이면 취득세가 8%니까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랬다가는 이제 소유권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등기 명의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앞으로는 뺏길 수 있도록 지금 LH 이런 거 나무 이름으로 하는 게 아직 나무 이름으로 하는 건 적발을 못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30억 벌었으면 빨리 전 옛날 나도 그러다 망했다. 빨리 팔아라. 해도 지금 안 팔고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 이야기가 정권 바뀌면 아마 세법도 바뀔 거다. 제가 그래서 정권 바뀌도 국회의원들 임기는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은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하죠. 뭐 대통령 바뀐다고 세율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였어요. 더 인수가 적었어요. 그러면 허수아비에 대통령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법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30억 번 분이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하라고요. 가지고 있어 30억 다 가지고 있다 내돈 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큰 걸. 거래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거. 이것도 입법의 불비이기는 합니다. 제가 법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자기도. 무조건 거래금액이 크면 중개보수도 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 만약 2억짜리 상가하고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면은 주택은 시도조례는 0.4%입니다. 0.4면 3, 42, 120만 원입니다. 상가는 0.9%입니다. 18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면 180이겠죠?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큰 걸. 입법의 불비입니다. 원래 취지는 중개보수가 큰 걸 받는다는 취지인데 만들고 보니까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큰 것.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따라서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서 한번 임대차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 만약에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이런 경우는 여기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된다. 그런데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한다? 70으로 하는 것으로. 어떤 분이 왜 70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봐라. 이해되게.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안산에 있는 분들이, 국토부에 안산에 월세 사는 분들이 많이 올렸다 하더라고. 그걸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올리니까 줄여준 거예요. 100 너무 많다, 중개보수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쨌든 규칙을 70으로 정한 거예요. 70으로 정하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겠죠. 만약 곱하기 요율이 상가여가지고 0.9%면 얼마입니까? 이게 39, 27, 39, 27, 29만 7천 원이죠. 29만 7천 원이고 이거 5천만 원이면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5, 9, 45, 45만 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걸 손님이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업공개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업공개사는 아예 단칼에 자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겨우 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왜?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15만 3천 원 줄어들죠. 계산되죠. 이것도 안 되면 학개론 계산하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눈 감고 찍는 게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 전혀 수학적 기초, 저도 수학적 기초가 없어요. 수학적 기초가 전혀 없는 분이 지금 학개론 계산하는 거 수학적 기초 계산해가지고 풀기는 쉽지 않아요. 학개론 계산하는 거 몰라도 충분히 60점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계산하는 문제는 쉬운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쉬운 문제고 어려운 분들은 도저히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은 그 안에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은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모르는 거 집착하면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되죠. 공부는 집중을 해야 되고 집착은 할 필요 없고, 어려운 문제는 30%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30% 다 포기해도 70점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운 것만 해도 충분히 60점은 넘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중개보수 지급시기, 거기에 시행령 27조 2, 27조 2,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27조, 28조가 있는데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는다고. 원칙은 물론 당사자 약정으로 계약서 쓸 때 받기로 하면 받아도 됩니다. 이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3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 실비 받을 수 있는데,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284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있는 거 X,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메뉴에 서울시 조례라고 돼 있죠. 그럼 서울시 조례만 암기해야 될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 부산시 조례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6개 시도 조례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시험엔 안 나온다고. 시도 조례 내용까지는 X 보지 마시라고. 284 메뉴에 박스에 있는 거. 다만 그 밑에 실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있어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이게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누가 부담하냐고. 현실적으로 매도인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비용이 700원인가 800원인가 700원? 인터넷 등기소에 하면서 700원. 제가 700원인지 800원인지도 잘 모르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알거든요. 아마 그게 지금 등기부 열람하는 게 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면 700원. 또 발급받으면 얼마예요? 그럼 열람이 아니고 발급받으면 또 좀 더 다를 거예요. 한 800원이나 이렇게 하고요. 또 등기소에 가서 기계로 떼면 1,000원, 사람한테 떼면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거 몰라도 된다고요.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비용. 어쨌든 그걸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매도인한테. 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민법 판례를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가압류 등 제한 물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매도인이 자, 등기부 보세요. 지금 금방 뗐는데 지금 깨끗하다네. 다 말소되고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비용을 대주고요. 법무사들이 그 카드 하나 갖다 줘요. 그거 가지고 그냥 발급하라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데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는 메뉴에 보시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이 말, 한 문제 정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한 문제 정도니까 꼭 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협회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제도 외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회 안 중요한데요. 협회 지금 제목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죠. 문제 먼저 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할 수 있다. 1번. 2번 가입할 수 없다. 3번 가입해야 된다. 뭐냐고 답이? 2번이 뭔데요? 네, 2번이 답이죠. 너무 공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세요. 아니, 너무 무리하면 오버페이스 하면 오히려 나중에 지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재충전을 해야 돼요. 너무 계속 무리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니, 경험칙에 의하면 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가입 못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좀 웃기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 가입 못 하는 게 웃기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걸 구분을 못하고 국토부 또 법제처에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원래 원안은 만든 사람도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만들다가 공인중개사인지 개업공개사인지 엄밀히 따지면 개업공개사협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목을 그냥 공인중개사협회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해도 개업 안 하면 협회 가입 못 합니다.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소속공개사도 가입 못 해요. 자, 287-6페이지 맨 밑에 네 번째 줄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누구만?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가로 안에 부칙개공도 가능하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도 협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87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공인중개사나 소속공개사는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개, 3개 설립해도 되고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협회의 특징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영리재단법인 하면 X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 게 영리법인입니다. 주주배당을 할 수 없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288 양가로 2번 이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다고요. 책 보고 그냥 그렇게 중요한 파트 아니니까.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288 인가주입니다. 양가로 2번. 인가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밖에 안 씁니다. 협회 설립 인가.
그 다음에 발기인은 3번에 양가로 1번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고 600명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600명, 100명, 20명 이 숫자 가로 안에 넣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인가받아서 양가로 4번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그냥 그 자연인이 되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자연인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법인이 되려면 민법에서 등기 안 된 법인을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하죠. 등기되면 민법에서 사법고시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뭐냐? 총류다, 합유다, 공유다, 단독 소유다. 시험에 사법고시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그건 총류다, 공유다, 합유다, 단독 소유다. 답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도 사람이니까 법인 단독 소유라고요.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사원총회인데 협회 그 두 번째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말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양가로 3번 지부지회 설치입니다. 지부지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거 빼고는 모두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관계가 됩니다. 자, 협회 고유 업무 수탁 업무가 있는데 290페이지 고유 업무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교육 내무하시고요.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협회에서는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공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양가로 2번 수탁 업무입니다. 세 번째 줄에 교육 업무가 있습니다. 앞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라는 것은 받을 숫자죠.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험 시행은 시도의사가 하죠. 근데 시험을 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 수탁은 정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위탁, 수탁 같은 말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수탁 업무를 또는 위탁 업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기는 시도의사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잖아요. 주어가 누구냐,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서 똑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다고 수탁 업무, 위탁 업무가. 자, 공제사업 291페이지 양가로 2번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지금 시험에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괜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밑줄 치세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4번에 있습니다. 56번에 4번. 시험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X입니다. 총수입액이 아니라 무슨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 외에도 실무교육, 수강료 이런 거 받는 게 있어요. 협회 회비 받는 거 있어요. 한 달에 6,000원. 실무교육 받아도 13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요. 292페이지 네 번째 줄 보고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56번에 4번에 있습니다. 없어요?
56번에 4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봐야지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잖아요. 이게 암기 프린터를 한 번쯤 읽어보세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한번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헤매고 찾는데 헤맬 수 있어요. 지금 읽어보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학원에는 이걸 다 적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적고 암기 다 하는데 5일 걸린대. 근데 굳이 그 5일 동안 그것만 암기하고 있다가 또 한 달 안 보니까 다 잊어먹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계속 찾아보고 아니면 다 못 읽어보면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좀 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참 남한테 하라고 하기는 쉬워요. 저도 솔직히 한 번도 다 안 읽어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만들 때마다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지 다 읽어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은 좀 해보세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게 힘들다고요. 저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하는 분은 신기하니까 읽어보는데 몇 년 하신 분들은 읽어보기도 싫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오래 공부를 하시면 안 좋은 점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자, 양가로 3번 공제회계는 공제회계 관리입니다.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두 번째 줄에 이 책임준비금 10% 적립한금마저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에 2개월에서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찾고 책 보고 정신없이 힘들면 그냥 책에다가 번호만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봐도 됩니다.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게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다 만납니다. 10월 말에는. 동그라미 3번 협회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나머지 징역 벌금 100만 원 과태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293 공제운영위원회 협회에 둔다. 제가 첫 번째 주에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둔다. 동그라미 2번 19명 이내다. 위원은.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그 구성 박산에 있는 건 참고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니언 디귿 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다. 니언이 뭐냐면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보면 맨 밑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있죠? 그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지금 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면 1년밖에 못해요.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모든 위원, 각 지자체장, 국회의원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요? 일본 같은 데는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도 선출하잖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게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자, 그 다음에 294 맨 밑에 재무건전성,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0 이상. 돈 달라고 하면 100% 다 줄 수 있을 만큼 직업 여력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한 달에 1년에 받는 공제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19만 8천 원 곱하기 11만 명입니다. 개업공개사 11만 명 하면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공제료 받아가지고 지금 1년에 나가는 게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억 정도 나가는데 협회는 100억 나가면 적자라고 합니까? 흑자라고 합니까? 엄청나게 적자라고 해요. 왜? 10% 책임준비금만 모아놓고 다 썼는데 100억 나가면 손해라고 한다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면 안 나오는 이유가 비용으로 다 초기 매물 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수당 주고 이런 거, 그 직원들 수당 주고 이런 거 하면.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200억 정도 나가는데 협회에서는 9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금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100이라는 말은 100% 돈 달라면 다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인데 4번 295페이지 누가 금융감독원장이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 개선명령 양가로 2번. 협회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부 설치 시도이사, 지회 설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빼고는 다 국토부 장관. 딱 하나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검사할 수 있는 거 빼고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 할 수 있고요. 또 맨 밑에 양가로 3번 임원에 대한 제재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296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297페이지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국토부 장관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는 오로지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 없고 100만 원 과태료 징역 벌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교육입니다. 교육제도인데 이 교육을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5개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저는 교과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암기 프린트 53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맨 밑에 교육 실시 관할 관청인데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 지침 안에 박스 안에 수강료 2번, 4번 강사의 자격, 6번에 보면 교육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수강료 돈 내고 받는다고 실무교육. 제가 아까 13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대상자는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등록하려면. 다만 동그라미 2번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즉 사전교육인데 미리 받는 교육인데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그 가로 안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실무수습 다른 중개사무소에 가서 얼마나 근무해야 되는데요? 수습 묻던데 변호사나 지금 공인회계사는 수습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 근무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실무수습을 그냥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수습이 있어요. 그 실무수습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이렇게 해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습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교육 지침에 보면. 따로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무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 수습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올해 아마 작년에 올해도 지금 코로나가 아마 올 연말까지 된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교육받고 그냥 수료증 출력하면 됩니다. 제가 하는 교육하는 데서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치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한번 치보세요. 지금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지금 대학은 서울에는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나옵니까? 동국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치보면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제 강의가 한 8강 정도, 한 10강 가까이, 저도 몇 강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 강의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 공인중개사 학원에 공부하다가 이거 실무교육 듣고 실망했다 이런 거 후기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엄청난 지식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만 별것도 없다 이랬는데 원래 의무교육은 받아보면 별것도 없어요. 의무교육이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어쩌면 거기서 제가 강의 최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강의하고 이러니까 또 이게 인터넷으로 찍고 이러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현업에 가서는. 그냥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인터넷 켜놓고 로그인만 해놓고 켜놓고 시간만 지나가고 떼우고 그냥 수료증 출력하면 돼요. 이제 현업에 하면서 부딪히면서 많이 배우게 된다고요. 의무교육이니까 이거는. 아마 올해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힘드니까 그냥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고 전국 어디에 있는 분들이든지 출력하면 돼.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출력 안 해도 교육받으면 전부 다 국토부 홈페이지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따로 원래는 원칙은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올 12월 달에는 전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합격해야 되겠죠. 합격 못하면 교육 못 받습니다. 합격증, 자격증 가져가야 돼. 수료증을 받으려면. 그러면 수료증, 자격증을 바로 안 내주잖아요. 합격하면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합격증명서라는 걸 발급하는 안이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합격했다고 증명서 발급해 준다고요. 그거 제출하면 돼요.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은 바로 안 내주잖아요.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자격증 내주는데 미리 실무교육 받고 싶으면 그 합격 증명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300페이지 양가로 2번 메뉴에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요. 양가로 4번 소속관계사도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미리 받아야 되죠. 취직하기 전에 미리 사전교육입니다. 3번 실무교육 내용 및 시간인데 법률 지식 밑줄 치놓으세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301페이지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맨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교육받습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은 자격증은 없는 임원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연수교육. 3번 연수교육의 내용은 보면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갑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연수교육 여기 있는 교육을 제가 다 지금 현직 강사입니다.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또. 제가 연수교육 해보면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다녀봤어요. 연수교육하러. 경기도만 유일하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고요. 31개 시군에 직접 가서 강당 빌려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경기도가 좀 앞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부 위탁을 했는데. 교육해보면 특히 이제 그 지역별로 정서가 너무나 차이가 안성하고 저 연천군 이런 데는 전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부칙 개공이신 것 같아요. 그 전자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 강의하면 딱 팔짱 끼고 전혀 들으려고 말을 안 해요. 네가 아무리 헛소리해도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이때까지는 잘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그 시대의 트렌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 통지입니다. 4번에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38번에 4번에 있고요. 오직 연수교육만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고요. 302페이지 직무교육 유효기간도 1년이고요. 직무교육은 직업윤리가 되겠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은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 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02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10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0번. (303페이지) 교육비 지원인데요.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실시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기도의 경우는 연수교육도 공짜로 해줍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돈 내야 됩니다. 연수교육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3억 원이 책정됐더라고. 연수교육 그 강사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거에 경기도만 공짜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돈 내고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해준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